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쏜 거라 한미는 이번 발사의 파장과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 등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압박 카드를 꺼내긴 했지만 대화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귀국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문 총장은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 법안엔 빈틈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량들로 오후 늦게까지 고속도로가 혼잡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서 5월 첫 주 황금 연휴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39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다가 윗집에 복수하려고 이른바 보복 스피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자 직접 보복에 나서는 건데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2017년 11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끝으로 북한은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쏘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종류가 정확히 뭔지 또 북한이 어떤 의도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건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 사이입니다. 원산 북쪽 호두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70km에서 200km 사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다른 발사체인지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세부 재원과 종류 등 추가 정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과거 호두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전술 로켓 등을 시험 발사해왔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약 1년 5개월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번 군 당국의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발사체를 두고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곧바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이었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만 군은 사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탄도미사일보다는 방사포나 전술 로켓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재원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 동안 여러 개의 발사체가 발사됐고 발사체의 비행거리로 볼 때 300mm 방사포 등을 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발사체의 고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CN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북한이 실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실험도 탄도미사일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비행거리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KN-5나 스커드 계열 등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단거리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안보리 제재 위반이 돼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청와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매우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를 보면요.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회의는 NSC가 아니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형태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NSC를 소집할 만큼 심각한 무력 도발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그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북한 도발 때마다 나왔던 규탄한다는 표현 대신 이번엔 우려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해 북한을 자극할 경우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도 우리 정부가 대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하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지난달 15일인데요. 이 회담 분위기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겹친 겁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번 발사를 계속 분석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백악관 역시 북한의 속내를 살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처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외신들은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압박의 카드지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상황 파악을 먼저 한 뒤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외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 협상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최대한의 압박을 고수하며 유연성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북한이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화의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둔 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발사가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CNN은 북한이 약속한 범주의 무기는 아닐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에 얼마나 인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발사체에 대해서 지금 한미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발사체였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발사체 종류와 또 궤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비행거리를 보면 이 70km에서 200km로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장사정포나 또 전술 로켓일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먼저 듣고 가시죠. 네.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300mm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방사포 탄도형이지만 미사일이라고 보기 뭐한 그런 약간 표에 가까운 로켓이다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셨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용은 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미국과의 어떤 극단적 대립은 좀 피하겠다라는 또 북한의 의도도 읽힙니다. 예.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탄도미사일로 보게 될 경우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합참도 처음에는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와 또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해 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미국 CNN의 보도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발사체가 비핵화 협상에서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무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의 저강도 견제구를 던질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나 북미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은 없지 않았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데 왜 지금 이 발사체를 왜 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제 재작년 11월 이후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했다가 갑자기 오늘 이 단거리 발사체를 이제 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계속 대북 제재를 이어가면서 또 빅딜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 내지는 경고성 메시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이 공군 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서 또 군사과학원도 또 참관하면서 계속 이런 군사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압박 강도를 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강도 견제구를 던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주한미군이 이 사드 전개 훈련을 또 했고요. 또 한미 연합 공전 훈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발사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북한 내부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볼 때는 군부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온 이제 이후에 나온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이번 발사가 판을 완전히 깨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북한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물밑 접촉을 계속 강화하는 식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계속 대북 정책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발사가 앞으로 이런 미국의 전략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번 판의 이 대화의 판을 흔들 악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방한의 비핵화 증진 방안을 협의할 거라는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발사체를 쏜 겁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발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약 12시간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안보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최악의 흉작으로 올해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 인구 40%인 1,01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비핵화 증진 방안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식량 지원 문제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무부는 앞서 JTBC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는 군사 무기 개발에 돈과 자원을 집중한 북한 정권이 야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적법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자금을 돌려 쓴다면 유엔이 요청한 비용을 충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하노이 회담 때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대규모 식량 지원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만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 입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need and importance of Russia stepping up and continuing to help and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때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러시아의 역할 확대도 견제했습니다. 최근 크렘린궁은 북한 문제는 영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육자 회담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3주 연속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늘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화두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발사체가 핵무기를 싣기 위한 미사일이라며 광화문에 떨어질 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굴종외교의 결과로 규정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미사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는 북한의 발사체가 핵무기를 싣기 위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미사일에 뭘 싣는 겁니까, 여러분? 핵무기 싣는 거예요.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안보리 제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 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 조치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시작했다면서 자제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협상력을 높이려다 판을 완전히 깨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논평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폭행한 혐의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두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총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오늘 고발 명단에는 망치 등을 반입해 의안과 문을 부순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급히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3일 전이죠. 지난 1일 해외 출장 도중 수사권 법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비판 수위도 높았는데요. 그 후 폭풍은 더 거셌습니다.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수사권이 조정돼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로 번질 걸 우려해서인지 침묵을 지켰지만 대신 여당 원내대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여기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겸손하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문 총장은 귀국 일정을 앞당겨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에 빈틈이 있다며 여전히 불씨를 남겼습니다. 먼저 오늘 문 총장 발언부터 보시고 법조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9일까지였던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재진 질문이 쏟아질 것을 예상한 듯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먼저 기존 입장대로 검찰 개혁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선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명, 조직 이기주의란 비판을 의식한 듯 국민 기본권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선이란 표현도 쓰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리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겸손한 자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말이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검찰 취재하고 있는 이가혁 기자와 오늘 검찰총장 발언 그 맥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가혁 기자, 오늘 우선 공항 발언이 지난번 1일에 보낸 문자 메시지로 나타낸 입장문보다는 좀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문자 메시지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좀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센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어제 박상기 법무장관이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이다. 또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좀 수용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수사권 조정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오늘 중요한 발언입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허점은 없는지, 만약에 허점이 있다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게 중요할 텐데, 그러면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오늘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좀 정리된 걸 보시면요. 지금까지 검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주면 안 된다. 만약 경찰이 사건을 그냥 좀 부당하게 덮어버리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게 검사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클럽 사건에 관할 지역 경찰이 연루됐던 이런 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또 경찰이 과거에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정보 수집 활동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줄이긴 했어도 여전히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지도 못하면 사실상 경찰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못한다. 이런 게, 그리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특정한 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했다는 게 지난 1일에 문 총장의 비판 발언 지적이었는데, 오늘 기본권 보호 빈틈이 생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만 바꿨을 뿐 오늘도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귀국 직후에 문 총장이 주변에 좀 안타까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귀국 후에 문 총장이 검찰의 업보가 크고도 깊은가 보다 이런 말을 주변 인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 내용으로 나가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도 하는데요. 자신의 입장 발표가 마치 정부 또 국회와의 대립 구도로만 해석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문 총장이 공항에서 좀 기자들 질문에 답한 걸 보니까 앞으로 상세히 답할 기회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던데 향후 일정은 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일단 휴일인 6일까지는 총장의 공식 일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휴일 동안 거치든 또는 향후 수사권 조정 이 내용에 대한 추가 입장을 좀 어떻게 표명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든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국 후 첫 출근이 오는 7일인데 이르면 이날 바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배우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꿎은 여성 연예인들이 2차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단톡방 여배우라고 지목됐던 한 연예인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2명을 고소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의 단톡방이 세상에 알려진 뒤 A씨는 순식간에 승리 단톡방 여배우, 뉴욕간 여배우로 지목됐습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지난달 초 승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합니다. A씨는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언급된 내용이 자신인지 물었고 승리로부터 그런 자리에 누나를 불러본 적도 없잖아라는 답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를 향한 악성 댓글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광고 계약이 줄줄이 깨졌고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에서도 하차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어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2명을 1차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초 유포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A씨 측은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단톡방에 A씨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직접 고소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지면서 오늘 고속도로는 오후까지 정체가 극심했습니다. 또 하루 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빠져나간 사람도 10만 5천 명. 5월 연휴 전체 이용객 수는 공항이 생긴 후 가장 많을 걸로 보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량은 낮 12시쯤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경부와 영동, 서해안 고속도로 등 모든 방향으로 명절 첫날 수준의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43만 대에 달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서울 방향으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는 오후 5시쯤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 20분, 강릉에선 4시간 10분 등 평소 주말보다 좀 더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는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지역으로 떠나려는 사람들이 출국 수속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10만 5천 명이 한국을 떠나는 등 19만 8천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 대체휴일 기간이 좀 있어서 필리핀 팔라완으로 아이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해요. 인천공항공사는 1일부터 7일까지 139만 3천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01년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후 5월 연휴 중 이용객 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연휴 첫날 교통체증 말고도 나들이를 방해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면서 그늘 찾기에 바빴는데 여기에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도 덩달아 짙어져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빙수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너무 더웠는데 빙수 먹으니까 시원했어요. 나들이객들은 겉옷을 벗었고 안에는 반팔옷만 입었습니다. 선글라스와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를 식힙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이 27도, 대구가 29도, 경북 의성은 3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도 말썽이었습니다. 아이와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정체된 대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도권과 전북 지역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지수도 높아졌습니다. 어제 올 들어 처음 경기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확대됐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고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충남과 세종시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공공부분 차량 이부제는 시행하지 않고 발전소와 공사장 가동만 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광주가 27도, 대구가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이 돼서야 더위는 한풀 꺾이고 공기질도 나아지겠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열 하루 만인 오늘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1,000만 영화가 된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많기도 했지만 상영관을 독차지해서 만든 기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24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개봉 11일 만인데 그동안 최단기간 1,000만 영화로 남았던 영화 명량의 기록도 하루 차이로 갈아치웠습니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이 영화는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추억을 쌓아온 관객들의 지지가 큽니다. 영웅들과 같이 커온 느낌이 있는데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라 되게 좋은 감명 깊은 것 같아요. 이번 기록이 관객의 호응 덕분이라고만 하기엔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에선 관객이 원하기 때문에 많이 상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영 영화 10편 가운데 8편꼴로 이 영화다 보니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 특정 영화가 상영관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해외에선 상영관 독과점에 엄격한 편입니다. 영화가 단순 산업이 아닌 예술인 만큼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입니다. 1,000만 영화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면서 정부도 최근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화계에선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는 구조에서 벗어나 오래 상영하면서도 흥행이 가능한 생태계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서 정말 문제죠. 정부에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딱히 도움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보복 스피커를 사서 윗집에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사람들마저 생겨났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살고 있는 유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윗집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잠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 씨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 사회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지만 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하고 한 달 뒤쯤에 저희 집에 직접 방문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어요. 류 씨처럼 센터를 찾았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물량 대비 인원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응역을 하고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은 측정위에서 소요가 되시고 강제성이 없어서 그 중재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일평균 80여 건, 월 평균은 1,700여 건에 달합니다. 센터에 소속된 수십여 명의 상담사가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사실상 층간소음을 강제로 막을 방법도 마땅히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센터를 찾기보다 아예 보복용 소음 스피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보복 스피커가 뭔지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직접 사서 달아봤는데요. 윗집은 물론이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복에 나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죽하면 그랬겠냐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보복 스피커가 새로운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2년 전부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려서 저거를 이렇게 여기 찔러주고 무슨 소리지? 막 이렇게 해서 TV 다 끄고 조용히 들어보면 이렇게 부부부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 우연히 아랫집 문 앞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확인한 이후 보복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의심하게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차모 씨 역시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총소리가 들리고 탕탕탕 거리면서 식탁 의자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다가 이렇게 더더덕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에도 탕탕탕 거려요.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선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법이라며 보복 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효과적으로 복수하기 위한 소음을 골라 소개하는가 하면 세부적인 행동 지침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층간소음 보복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피커를 실제로 아파트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대로 이렇게 스피커를 설치해 봤는데요. 최고 음량으로 노래를 틀었더니 윗집에선 오랜 시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노랫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립니다. 스피커 구매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해결책도 없었고 민원센터에서도 이제 적절한 대처를 잘 못해주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걸로 좀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 역시 큰 소음을 감당해야 하고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선 보복 스피커를 크게 틀었다가 지난달 경범죄로 1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윗집 입주민에게 뭔가 불편을 끼칠 만한 아주 높은 음량의 스피커를 켜는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소음 등 부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요. 정부도 지자체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못 찾는 동안 이웃 간의 갈등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빈 건물들로 불법 숙박업을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형 리조트나 주택의 빈 방은 물론이고 창고까지 숙소로 둔갑했는데요.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소방관리나 위생점검도 받지 않고 사고가 나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최충희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제주도 불법 숙소 합동점검팀이 한 전원주택에서 나오는 차량을 급습합니다.
창고로 허가받은 이 통나무집은 중국인 장기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숙소로 이용해왔습니다. 한 명한테 140명 그 비용을 받고 포함된 게 뭐예요? 숙박하고. 숙박, 가이드 비용. 제주 동부 지역의 한 리조트는 25동의 건물 중 14동만 영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운영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님을 모았습니다. 이처럼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소방관리는 물론 위생점검도 받지 않습니다. 숙박 중에 사고가 나도 정상적인 구제가 어렵습니다.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숙박객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숙박업은 110건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 101건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늘어난 빈 건물이 불법 영업에 대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제주도는 2016년 기준 271호였던 미분양 주택이 올해 1200호를 넘어섰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이틀 연속 안전사고가 일어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59살 김모 씨가 위에서 떨어진 1.5톤 H빔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협력업체 직원 43살 최모 씨가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줄에 맞아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입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금징어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뛴 국내산 오징어가 올해 들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잡힌 오징어가 1,264톤인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배가 넘는 양입니다. 최근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 주변과 동해에 오징어 어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43명을 태운 보잉 737 여객기가 현지 시간 3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착륙한 직후 멈추지 못한 채 활주로 끝에 있던 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20명 정도가 다쳤지만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폭풍우가 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인도 동부 지역을 초대형 사이클론 파니가 덮치면서 현재까지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근처 지역 주민 120만 명이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는데 파니가 이동하는 지역에 1억 명이 살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파니는 최고 시속 205km의 강풍을 동반한 인도가 20년 만에 맞는 강력한 사이클론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어쩌다 생명의 은인. 요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여파가 가장 큰데 특히 문희상 의장 얘기 가지고 왔습니다. 문희상 의장 지난달이었죠. 이제 대치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게 돼서 지금 요양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된 소식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의 얼굴에 손을 대면서 이게 성추행이다, 아니다, 의도적인 자해 공갈이다 이러면서 양측이 서로 다투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였죠. 한국당 측에서 문 의장은 이미자 의원에게 생명의 은인으로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급사의 원인도 돼요. 급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막히면 급사의 원인도 되는데 그때 무사히 잘 가셨잖아요. 이미자 의원님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해서 생명을 건진 겁니다. 네? 누가 옆에서 격하게 또 공감을 하기도 하네요. 저 멘트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지병을 발견했다고 거들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좀 격하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박인숙 의원이 이제 소아심장과 전공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마침 이제 이런저런 논란 덕분에 병이 더 커져서 굉장히 위독해질 수 있었는데,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그런 논란 덕분에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좀 비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를 보면은 애초에 한국당 측에서는 성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아니다, 생명의 은인이다.
다시 얘기해서 네거티브를 하다가 포지티브 전략으로 바꿨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상에서는 그다지 우호적인 여론은 크게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찾아보면 만약에 한국당식의 논리라고 하면 사람을 때려놓고 병원에 가서 자, 거 봐라. 나 아니었으면 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논리 아니냐. 그다음에 본인조차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 같다. 그다음에 이거야말로 진짜 폭행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조금 비판적인 입장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요즘 정치권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날카로운데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반응이 나온 건 없습니까?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쉽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찾아봤더니 자, 이런 한국당의 논리에 수긍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누구냐? 바로 당사자입니다. 문희상 의장인데요. 자, 문희상 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일에요. 자, 의사가 이번에 수술을 안 했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자, 그러자 문 의장이 이 소리를 듣고 자, 이미자 의원 등이 생명의 은인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시간 순서로 보시면요. 문 의장이 이야기를 한 게 5월 2일이고 그 다음 날 박인숙 의원이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 의장이 이런 얘기를 먼저 한 셈이긴 합니다. 문 의장 본인이 이미자 의원 등이 생명의 은인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의외의 반전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문무일의 엔드게임. 예,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유명 영화에 묻어가는 키워드 같은 느낌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금 문 총장 문제가 상당히 좀 시끄럽고 있는데 문 총장이 사실은 처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7월이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검찰총장으로서 임명장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서 시를 읊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뭐 대만의 중국의 한시였는데요. 자, 하늘에 대해서 누에는 하늘이 따뜻하길 바라지만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지만 농부는 또 비가 오길 바란다. 하지만 뽕잎을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자, 결국 각자 처지에 따라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라는 게 바로 이 한시의 주제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임명장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읊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고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당시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어서 이때 상황을 조금 기억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측에서는 결국 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동참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그때 감지가 됐습니다. 실제로 문 총장도 당시 임명장을 받으면서 자,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데 감사하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게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볼 수 있을 거요. 예. 또 조국 민정수석이죠. 파트너죠. 청와대에. 조국 민정수석과도 상당히 종종 부딪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나도 나도 문 총장 일에 일하도록 두는데 왜 당신은 내 일을 못하게 하느냐. 자,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문 총장한테 이야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당시 특히 조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이거는 대선 공약이다라고 찍어서 각 기관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또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문 총장은 지난해였죠.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할 때 그 수사단을 뭐 외압을 넣었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이때도 역시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껄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문 총장의 임기가 이제 7월까지고 한 2개월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400명 정도가 모여서 할머니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일본 사과 받을 때까지 오래 사시라고 한 건데요. 할머니들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아리랑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가슴에는 카네이션 여러 송이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학생들 너무 감사해요. 오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 막 한 보따리 줘가지고 돈도 너무너무 잘 쓰겠어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와 나눔의 집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할머님들께서 앞으로 정말 그냥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걱정 없이 그리고 행복하게 김복동 할머니 등이 연이어 세상을 떠나면서 남아있는 피해자는 이제 21명.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에 하루빨리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빨리 전쟁의 그 잘못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역시 일본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까지 똑바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후세들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나설게요. 나눔의 집에 있는 할머니 6명 중 3명은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7도,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일 걸로 보입니다. 또 오존 농도 역시 전국적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